대해서 이제 그 있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것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학벌주의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사실 뭐 족벌주의와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지 이런 문제를 우선 일반적으로 좀 논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능력주의와 공정의 문제를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박명린 교수님 먼저 시작하셔도 좋고 아니면 예. 예, 그 이제 앞에 제기하신 두 가지 문제는 이따 아마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문제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아까 신광현 교수님 제기해 주셨던 그 문제, 그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의 좀 복잡한 차원, 너무 확대시키는 거 아니냐 그 문제는 저희 정치학에서는 그게 이제 조금 이렇게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신 문제는 가장 곤혹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아까 모두의 민주화와 자유화가 왜 이렇게 신분화, 불평등화로 회귀해 있는가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청년들, 젊은 세대, 민주화 이후 세대의 불만은 능력조차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심지어 이 공정과 정의를 주장한 국정농단 세력, 시장주의 세력, 보수주의 세력을 징치했다는 여기서 느끼는 이 절망, 기회 박탈, 능력 발휘 어떤 가능성의 상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것을 과연 능력주의의 문제나 한계 또는 모순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그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늘 능력주의, 기회, 그 공정, 능력 사회의 출발이야말로 원래는 형평과 공정의 출발점이었는데 아예 출발부터 그 부모의 존재나 부모의 지위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청년 세대들이 분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에 담는 공정에 담는이 이렇게 그 세대를 빠르게 장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지위나 성취, 존재보다도 부모가 불공정, 불공평, 불법적으로 그 자신의 지위나 세습을 능력이 안 되는 자녀를 위해서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 창출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더더욱 저는 분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이 참을 수 없는 이중성과 이 위선의 문제. 근데 이것이 청문회를 하면 할수록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정 정의를 주장했었던 저 86세대 전부의 거의 전부의 문제이고 특히 법, 즉 정의를 다루는 후보들이라면 후보일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전고대의 철학자들이 문학자들이 종교인과 함께 지옥에 가장 많이 보낸 게 바로 이 법률가들이다시피 문학을 읽으면 네가 뭐 구원을 주장했어? 그럼 다 문학가들이 지옥에 보내놓고 네가 정의를 주장했어? 네가 법률 율법주의자야? 다 지옥에 보내는 거는 저는 이게 그 수천 년의 인류의 지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문제를 정말로 능력사회, 능력주의 사회 또는 그것이 초래하는 학벌사회, 서열사회 그 문제를 지적하되 사실은 저는 그 능력조차 발휘할 기회를 박탈한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를 어떤 사회 변혁이나 사회 개혁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개별적으로는 세습시키려고 하면서
아, 너네들의 기회는 박탈해야 돼. 너네들은 이거 누리면 안 돼. 저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개인의 도덕과 신념,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 사회의 이른바 민주세력이, 이른바 86세대가 이렇게 타락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의 모든 기회를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물불을 다 막아놓으면서 겉으로는 여전히 정의를 주장하고, 그리고 결과를 전혀 돌릴 생각을 안 해요. 결과를 어떤 게 공개가 됐건 어떤 게 폭로가 됐건 모든 그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 등 기회는 다 활용했으면서도 그거를 또 폐지시키는 데는 가장 앞장서고, 저는 이런 그 집단적이고 집합적인 이중 행태가 사실은 좀 보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능력사회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좀, 저는 비교적 그런 점에서는 청년들의 절망에 많이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예. 이게 참 좀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최근에 나온 마이클 샌들이라든가 뭐 메리토크러시 능력주의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든 마이클 영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티븐 맥라비 이런 능력주의 신화라는 저서를 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능력주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능력주의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사회적 체제를 능력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예컨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데서는 상식적으로 다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능력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의 문제와, 두 번째는 박명인 교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능력주의 자체는 예컨대 현대사의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20세기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뭐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까지 공정과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컨대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능력주의를 갖다가 실현하다 보니까 능력주의 자체가 왜곡되거나 오염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상황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예, 동감합니다. 요 점에 대해서 혹시 신광현 예, 교수님. 예. 말씀하신 대로 마이클 영이 능력주의를 얘기할 때는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그런 네, 점에서 비판적으로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형태는 결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정치인 권력 이런 것들이 권리가 보장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반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능력주의를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위험한 부정적인 그런 것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1958년에 능력주의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지금 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능력주의 하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걸로, 괜찮은 걸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능력주의, 그거 좋다. 그런데 마이클 영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능력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주의의 또 다른 버전이죠.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마이클 영과는 다른 입장에서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거 당연하다. 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지는 능력주의죠. 메리토크라시죠. 근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가족 배경의 산물이지 개인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허구적인 능력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베르 브루데 같은 학자들도 사실은 결국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가정 환경 자체가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건 요즘에는 경제학자들까지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주로 이 빈곤층과 중산층 자녀들을 뭐 0세부터 4, 5세까지 연구한 학자들은 그 나이 때 이미 사용하는 어휘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산층 자녀들은 추상적인 언어도 사용하는데 빈곤층 노동계급 자녀들은 그런 언어는 모르고 굉장히 직물적인 1차적인 언어만 사용한다는 거죠. 단어 수도 좋고. 그래서 경제학자 제임스 해커만 같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도 사실은 초기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평생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평생의 빈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초기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실업자가 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많은 국가 재정이 빈곤을 규율하는데 소비되는 그런 낭비적인 사회가 아니고 좀 더 조기 교육을 강화시켜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직업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다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조기에 질 높은 평등한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제임스 해크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요즘 벌이고 있는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능력주의에서의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회가 정말로 공평하게 그런 능력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회의 평등,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와 관련된 담론이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다루어지면서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공항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상황적 정의로서의 공정이라는 거를 그때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그럼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나 사고가 없이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불공정한 거다. 그런 식의 사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은 그럼 밖에서 지금 공기업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갈 자리인데 그 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라는 방식의 어떤 공정의 개념, 자기에게 기회가 박탈된다는 그런 공정의 개념. 근데 그런 것하고요.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정규직이다. 그래서 일한 대가가 결국은 임금이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 이 영남 출신이나 제주도 출신이나 수도권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학 출신이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서의 어떤 공정의 개념하고 굉장히 다른 공정의 개념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량진 고시원에서 이만큼 나는 돈을 들이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되는 사람들은 그런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건 불공정하다라는 식의 자기 경험과 자기의 상황에 기초해서 공정, 불공정을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면은 거기서 일을 하든 안 하든 평생 일이 보장이 되고 고용의 안정이 보장이 되고 60세 정년할 때까지 보장이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권리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권층이 되면은 특권층은 이거는 내가 과거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이고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이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 일에 대한 보상.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들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런 보상, 빈곤, 그건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쌓은 그런 것에 대한 대가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는 이런 형태의 공정 개념이 또 능력주의와 왜곡된 능력주의, 허위적인 능력주의와 결합이 돼서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나이 든 세대가 일자리에서 빨리 퇴출해야 돼야 되는데 뭐 60대까지 한다. 그러면은 젊은 세대가 또 반발하는 그런 거죠. 결국은 자기 아버지 세대가 퇴출되는 거를 원하는 듯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세대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균열이 생기고 결국은 집합적으로 이른바 이 공통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능력주의라는 메리토크라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왜곡된 개념으로 한국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보다 좀 정교한 그런 담론과 논의가 이제라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제 사실은 이 능력주의에 관련돼서 학생들과 토론을 할 때 느끼는 건데요. 이게 모든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간에 관계가 없이 출발선이 균등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피해자 의식이 우리 한국 시민들에게는 아주 뿌리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건 간에 기회가 균등하게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인국공 사태도 그렇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도 그렇고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동의를 하는 듯한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네. 지방대 학생이건 아니면 서울에 있는 엘리트 대학교 학생이건 간의 관계가 없이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예컨대 그러한 사회적 체제는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능력과 노력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종종 왜곡된다. 이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정치적 사건과 현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민주화 세력이 끊임없이 예컨대 주장했던 개념이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예컨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목고를 폐지하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특권을 갖다가 대물림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주장했던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특목고를 보내고 자사고를 보내고 외국 유학을 보내고 때로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어떤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현상들이 팽배해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도덕적 도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완전히 비동조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정이라는 담론 자체가 이게 참 공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욱더 뭐냐면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공정에 마지막으로 매달린 듯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회라도 제대로 달라 이런 얘기. 그것을 아주 불에 눈을 켜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불법이 개입되는 것은 아닌지 개인 관계가 뭐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소위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능력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폐단과 또 부장형 자체는 우리가 논의하지조차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 예.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력주의 담론이 대단히 복합적이고 또는 이중적이기까지 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능력주의가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문명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제 뿌리를 내린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능력주의 담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일면적으로만 폄훼될 수는 없는 보편적인 호소력이 또 게재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고대적 능력주의 담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미 이제 2500, 600년 전에 호머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고대 그런 지중해 문명의 어떤 보편적인 공감대를 그 문장에 담아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라고 하는 정의론의 효시를 이제 개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각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극히 진보적인 함축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명제가 또 굉장히 보수적인 현상 원론적인 그런 함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정의 담론의 어떤 철학적 계보학에서 가장 앞에 있는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라고 하는 그런 유명 고전적인 명제가 사실은 오늘날 메리토크라시라고 운이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선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주의 담론은 복합적이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이중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이 이슈를 다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불공정한 사회라고 믿는 한국인들이 다수다라고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인식의 한 대종은 뭐냐면 대학 입시야말로 한국 사회에서의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하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 최순실 우리 조국 이야기 나왔지만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직간접적으로 침해되면 민심의 영린을 건드려서 민심이 폭발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대학 입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저는 이제 수도권에 그 작은 사립대학에 봉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성실했던 학생들이 대개 이제 명문대학을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능력주의의 대학 입시의 투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적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또는 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뭐 머리가 나빠서 등등 그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열패감을 패배감을 이미 청춘 시절에 곱씹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통계적으로 저는 부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문제는 뭐냐? 이제 그것은 이제 학력의 문제인데요. 다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 학력의 문제가 불공정과 부정의의 지평으로 이렇게 인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사회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고한 학벌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명문대학이 존재하고요. 학력의 격차가 있어요. 청년들에게 명문대학이 존재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몇몇 대학들의 이제 그런 학력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학벌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비화가 되는 것이죠. 이 학벌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20대 초반에 한번 치른 대학 입시가 거기에서 어떤 라이센스나 타이틀이나 졸업장이 평생을
그 친구들의 그 청년들의 평생을 장기 지속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다가 또 특정한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 자본을 갖고 있게 되면 취직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결혼 시장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끼리끼리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안, 성박을 비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급행 초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명문대의 학력이라고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대학 입시 문제, 대학 입시의 이런 그 질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대 한국 정부가 수십 차례 대학 입시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학벌 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나빠지기만 하는 이유는, 저는 이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그 계급 투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즐겨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대학 입시와 연계되어져서 나타나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구체적인 생생한 사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메리토크라시 자체가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대학 입시 그 학벌 사회의 현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제 경쟁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이제 그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하면 사회적인 보상 체계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보상 체계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고, 거기에 대한 보편적인 직관적인 인식이 바로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라고 하는 고대 혈압의 명제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벌 사회로 다시 돌아가면 그 능력주의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그게 사회적 보상 체계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협력도 할 수 있고 경쟁도 할 수 있지만 적절한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지평에서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또 이기적인 인간이기도 해요. 이건 이제 공산주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회의 붕괴라고 하는 것에서 우회적으로 입증되는 사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능력주의와 연관된 사회적 보상 체계를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력의 그런 그 정당한 격차라고 하는 능력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학벌로 악화되자면 적어도 한국 대학 졸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상의 균형이 현격하게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보상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립해야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안으로 그것을 보상 체계의 격차를 좁혀야 됩니다. 예, 이제 벌써 저희들이 한 2시간 넘게 논의를 했는데요.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마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이클 샌들이 이제 공정이라는 착각의 저서에서 자신이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동기를 이야기했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피즘이라는 이상한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 동기가 능력주의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주의 승자들은 자기의 승리를 자신의 노력과 능력 탓으로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만에 빠지고, 이런 경쟁 사회로부터 이제 탈락한 사람들은 자기가 좀 하찮은 존재다, 능력도 없다, 뭐 이런 이제 윤평정 교수가 이야기한 열패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모욕과 이제 굴욕의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대 능력주의 사회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적인 현실과 맞물려 가지고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한동안 한국의 입시 문제를 예리하게 서술했던 뭐 드라마 뭐 스카이 캐슬처럼 소위 말하는 이 학력주의의 이런 성에 갇혀서 이게 너무나 이제 불평등이 공고화되고 공정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수사학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뭐 이 논의를 훨씬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한국의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 경제적 양극화 현상, 진영 논리로 대변되는 정치적 양극화 현상, 심리적인 이런 격차 사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대안의 문제에서 좀 뭐 제안이라도, 단순한 제안이라도 좋겠고, 우리가 또 나아갈 그냥 단순한 방향이라도 좋겠고, 끝으로 선생님들 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희들 좌담회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혹시 신광영 교수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여러 가지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요. 지금 능력주의와 관련된 문제, 특히 세계화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능력주의의 문제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 보상은 무한정으로 또 독점적으로, 그래서 이 승자 독식의 그런 원리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나 집단들이 무엇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죠. 그리고 그런 인식들은 사실은 굉장히 넓게 확산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뭐 굉장히 잘한 축구 선수가 뭐 몇천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당연한 것. 그래서 그 피라미드처럼 무수하게 많은 다른 프로 아마추어 축구 선수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독점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여겨지는 그러한 그 의식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많은 논의 중에서 한국 젊은이들의 40%는 대학을 가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 세대 하면은 당연히 대학을 나온 혹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 청년들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어떤 사회 혹은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주의에 관한 담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벌 담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집단, 잘 나가는 청년, 그런 논의로 자꾸만 논의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이진우 교수님께서 존 롤스 얘기를 꺼내셨는데, 존 롤스의 주장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정의로운 사회는 잘 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모든 걸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대접을 받는가, 소위 말하는 맥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담론에도 떠오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회 집단들이 있죠. 그런 집단들이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정받을 때 우리가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삶이 한 개인의 잘못이나 혹은 태어난 집안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한국 사회에서는 패자는 그야말로 루저라고, 그런 용어도 나왔죠. 루저라고 인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의 승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의 1%의 학생들 이외에는 다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회가 얼마나 바람직한 사회인가를 물어본다면은 좀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인 교수님, 좀 제도적 차원에서 혹시 우리가 어떤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에 사실은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해 마이클 샌더라고 이제 이렇게 좀 대담을 나누고 저는 이 책을 썼다는 것도 몰랐고 이준희 교수님 아니셨으면 이 책이 번역된 것도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이게 마이클 샌들이 교육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번에 많이 생각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교육 문제부터 사회경제적인 평등, 그다음에 그것의 필요 조건으로서의 정치적 평등,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교육개혁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입시개혁은 존재할 수 없다. 그건 왜냐하면 그 교육의 모든 문제는 졸업 이후, 학교 이후의 사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북유럽을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서도 이 졸업 이후의 사회의 모습, 그런 학력별, 직종별, 직군별, 노동 유형별 차별과 격차를 작게는 소득으로부터 더 넓게는 삶의 질 또는 연금이나 여가 시간까지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는 사회를 개혁을 하니까 교육이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 저는 메리토크라시가 그 원래의 쓰임새와는 달리 능력사회나 능력주의로 번역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인 편인데요.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만 개인의 성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적 성공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공적 공간에서 공적 시민으로서의 또는 공적 직임을 맡을 때의 행동과 태도가 너무 그런 그 개인의 능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한 것을 정당화하는, 거기서 이제 이런 그 공정과 정의 담론으로까지 나아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신 말씀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해볼 것은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기회와 불평등, 불공정이 악화되는 이 현상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로 갈수록 더더욱 악화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헌법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도 권리조항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걸 교육조항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조항은 어떤 유보 조항이 없습니다. 교육만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능력에 따라 넣어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가장 반평등적이고 반인간적인 조항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헌법 조항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부모의 재산의 능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교육개혁을 교육을 통해서 그 기회나 능력을 박탈하는 이 사회는 빨리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출발은 사회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를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개인적 성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공적 공간에서의 공적 시민이나 공직 수임자로서 문제를 삼을 때 저는 불평등은 사회적 구조나 현실의 산물인데 평등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해결하라는 이 이중성이 86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먼저 보장해 준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만약에 성장의 과실이 사회 전체라면 저는 이제는 바로 의무교육을 원래 개념은 기본교육이었습니다. 기본교육, 그리고 기본 권리의 준말이 기본권입니다. 그러면 기본 권리와 기본 교육처럼 이제는 기본 건강, 기본 소득, 기본 주거에 대해서 본격 기본 소득도 기본 수입이나 기본 재활화에 바꾸자는 학자들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불평등의 문제가 불공정과 부정의 문제라고 이렇게 좀 눈을 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점만 짧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제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정치학을 조금 더 과학해보자. 저희가 많이 이제 노력을 하다가 요즘 이제 대략적인 완전한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들을 얻어가고 있는 게 결국 이 불평등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다. 토마 피케티나 스티글리츠나 다 이 정치의 문제라고 무중력 공간에서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랬지만 저는 그거보다 어떻게 제도의 어떤 인간 효과, 제도의 존엄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다가 아주 방대한 메가데이터를 이제 같이 분석들을 해보니까 어쨌든 대통령제보다는 의회 책임제가, 중앙 집권 체제보다는 권력 분산 체제가, 양당 체제보다는 다당 체제가,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단독 정부보다는 연립 정부가 거의 모든 면에서 시민권 지표나 존엄권 지표, 이른바 인간 지표에서 훨씬 더 형평성에 가깝고 원문 그대로 민주공화의 원리에 가깝다는 연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조금 한국 사회도 거의 권력은 완전히 독점하고 점점 단일 정당, 청와대, 단일 지형으로 가면서 사회는 형평한다, 복지화한다. 저는 이 이중성을 이 86세대가 깨지 않는 한 결국 과거의 불평등보다 더더욱 나쁜 불평등, 정치와 경제, 시민과 인간 모든 걸 불평등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물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 대안은 조금 그렇게 의회 책임제, 다당제, 비례대표제, 연립이 가능한 정부 이렇게 가는 게 공정으로서의 또는 정의로서의 이 문제를, 평등의 문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평규 교수님 끝으로 좀 네, 저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조한 것처럼 우선 사회적 보상 체계의 죄 정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담론에 대한 공론 수렴 과정이 저는 긴박하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안 주민들과 성박 주민들 사이에 그런 격차라고 하는 게 일륜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안으로 좁혀져 들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급하게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게 또 사회적으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산업재해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피해를 보는 희생자들은 성 밖의 주민들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1년에 대략 1000명 가까이가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한 900 몇십 명이 평균적으로 사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몇 배 되는 숫자가 이제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는 이런 반인륜적 현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는 그 정규직 노동자, 전문직들의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양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좋은 정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사회적 재화의 권위적 분배로 이제 제시하는 이제 그런 게 통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재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또는 사회 중상층 계급들이 다대한 사회적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도덕적 호소로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저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4분 교수님들이 모여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저는 대단한 수준의 고담 준론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 안의 주민과 성 밖의 주민들의 격차가 일륜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기 성찰의 차원에서 저는 그 강사 문제를 마지막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학 교육의 50%, 60% 가까이를 소위 비정규직 교수, 우리가 강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자, 우리 4사람 오늘 대담에 참여한 이 정규직 교수들의 이게 뭐 절반이 뭡니까? 아마 뭐 4분의 1, 5분의 1도 신분의 보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뭐 한 5분의 1, 뭐 6분의 1, 7분의 1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자기 성찰 차원에서 짚지 않고 전개하는 모든 공정론과 정의론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여러 선생님들에게 배웠는데요.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규직 교수들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는 차후에는 좀 그러니까 현장에 서 있는 분들, 성 밖에 서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2시간 원래 예정을 했는데요. 워낙 논의가 뜨겁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회자로 유명한데 30분을 초과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2시간 30분 동안 능력주의 사회에서 공정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 깊이 있는 좌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공정 문제를 논의하면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번 등장을 했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정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마땅히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 그것이 공정이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 마땅히 받아야 할 나의 몫인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을 믿으려면 잠이 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잠을 자야만 꿈을 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멋있는 유토피아적인 드림을 꾸지만 사실은 능력을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게 하고 발휘하지도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불공정의 문제는 눈을 감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특히 지성인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관련돼서 좀 잠을 요새는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수준의 정의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덕성이 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던 좌담회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